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6번째 시즌의 6번째 강의.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제가 또 명색이 정신과 의사인데, 맨날 도인 흉내나 내고 있고, 그럴 순 없고요. 그냥 정신과적인 그냥 상식 정도 아니면 알아두면은 나쁠 것도 없는 거, 그런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제가 이제 산악자전거에 빠졌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정말 좋아했던 코스는 청계산 코스였어요. 일요일은 안 탔어요. 왜냐하면 등산객들이 싫어해요.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그리고 저도 느끼지만은 위압감을 느껴요. 위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데 나는 등산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사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산객이 거의 없는 목요일 오후에 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비 좋아하죠. 또 산악자전거 한 10년 빠졌죠. 그러면은 언제가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 비 맞으면서 타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낑낑 청계산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우리만 아는 길이 좀 있어요. 그게 군사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지역은 앞바퀴가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경사가 심하죠. 그런데 거기를 한 번에 내리지 않고 한 번에 주파하는 거, 요것도 남자들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래, 누가 안 내리나 보자. 그래서 저도 안 내리고 끝까지 올라갔던 기억들이 여러 번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전거를 굉장히 무거운 걸로 바꿨어요. 무거운 걸로 바꾸면은 조향 안정성이 있고 웬만한 바위는 그냥 타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자전거나 비슷한 거예요. 승용차로 산악지역 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 산악지역에 맞게 자동차를 그래서 개조를 하잖아요. 바퀴도 크고 차고도 높게 만들고 그렇게 튜닝을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똑같아요. 자전거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또 한강에 가보면은 얄쌍한 자전거들 있죠. 그 1000만원 넘는다는 거. 그거는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스포츠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산악자전거는 찝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또 충격 흡수 장치도 다르고요. 아예 산악 자전거는 충격 흡수 장치가 있지만 도로 자전거, 특히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충격 흡수 장치가 없죠. 쇼크 압서버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게 산악자전거에 빠졌을 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눈에 밟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바이크였어요. 산악자전거를 타면서도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응급실에서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저도 인턴 때도 그렇고 제 친척도 한 10군데도 더 부러졌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그러니까는 이제 겁이 나죠. 그리고 또 내가 바이크는 너무나 타고 싶은데 내가 좀 폼나기를 좋아하나 봐. 아무래도 폼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예전에 홍천강에 견지낚시 한참 하러 빠질 때는요, 그 국도를 따라서 다니면 그 국도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바이크 타고 여기를 한번 달리고 싶다 하는 생각의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렇게 지나다가 10여 년 전에 이왕 타는 거 할리 데이비슨 타이죠. 터미네이터에 나왔죠. 터미네이터 2에 나왔던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탄 할리 데이비슨이 팻보이입니다. 제가 그 팻보이를 굉장히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크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해도 바이크 학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뒤지다 보니까는 저쪽 성남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새벽같이 가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주 코스예요. 그런데 첫날부터 재밌었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바이크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다 대형 바이크를 타고 오는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도 타고 오고, 그 다음에 국산 큰 바이크들, 면허 있어야 타는 바이크들 있죠. 2종 소형 면허.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타는 바이크들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바이크를 저렇게 타고 다니면서 뭐하러 학원에 다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무면허로 다녔던 거죠. 이제 동네에서 배우고 익숙해지고 오래 타다 보니까. 그런데 경찰에 걸리면은 몇 cc죠? 누구 댓글 좀 달아주세요. 150cc인가요? 몇 cc야? 하여튼 대형 바이크는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이제 다니면서 첫날 놀랬죠. 그 사람들은 왜 그거를 학원을 다니냐면 바이크를 굉장히 잘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이 고개 같아요. 고개. 난이도가 높아요. S자 코스도 되게 좁고 일자 코스도 좁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래가지고 바이크를 무면허로 5년 10년 탄 사람들도 학원에 안 다니고 서너 번 만에 붙거나 아니면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잘 타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끊고 그 코스를 익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면허 학원에서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학원에서 시험을 봤어요. 경찰관 입회하에서 어디 가서 한 게 아니라. 지금 한동안 하여튼 우리 독자 중에 밀레나 리님이라고 있어요. 그 브라질에 살고 계시는 분, 그분 여성분인데 아주 멋집니다. 펫보이 타고 다니시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보면은 제가 부러워합니다, 아직도. 근데 이제, 저는 포기했어요. 어떻게 여성분이 300kg이 넘는 바이크를 타고 다니시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하면 뭐 자동차는 뭐 우리가 뭐 무겁다고 해서 못 몰아요. 바퀴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바이크가 넘어지거나 또 제자리에서 쿵 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또 바이크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 공포심을 이겨내신 거죠. 그래서 멋진 사진들을 가끔씩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 좋게 보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제가 이제 바이크 학원에 다니면서 느낀 거는 참 그때 산악자전거가 시들해질 무렵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바이크도 쉽게 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운동신경이 별로 없어요. 운동신경 좋은 사람은 뭘 잘하는지 보시면 알 수 있냐 하면은 공 가지고 하는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신경 잘하는 사람들, 운동신경 좋은 사람들이에요. 축구, 골프, 야구, 농구.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잘 못해요.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 하면 느는 거는 해요. 수영 같은 거 지난번에 3년 동안 했다고 그랬었죠.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없는 거는 운동신경이 있는 점인지 잘 모르는데 공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서부터 그 축구를 못하고 공 가지고 하는 건 잘 못해요. 그래서 뭐 핑계지만 그래서 골프를 안 친 것 같아요. 내가 해봤자 또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이니까 제대로 늘겠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바이크 학원에 이제 끊고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제가 지진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반에서 한 10여 명? 10여 명이 원을 그리죠. 큰 원을 그리면서 아주 천천히 일단 놓고 달려요. 그런데도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니까 창피하잖아요. 뭣도 모르고 바이크 핸들을 잡고 얼른 세우려고 그랬어요. 조교 선생님 몰래. 그런데 그 300kg가 넘는 걸 어떻게 세웁니까? 그게 요령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바이크 교본을 보니까 그게 뭐 서너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이크 300kg 넘는 바이크 세우는 방법이. 그분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금방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크를 한 서너 번 정도 넘어뜨려서 제가 몇 번 변상했죠. 근데 다행히도 크게 손상된 데는 없었고 그 부위를 뭐라 그러나 클러치 부분이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몇만 원씩 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2주 과정이 끝나고 10여 명이 시험을 봤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당연하죠. 운동신경 부족과 겁이 많아서 실력 연습할 때도 벌벌벌벌 떨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일주일 더 배우고 간신히 붙었습니다. 근데 바이크 학원에 요령이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하여튼 금방 알아. 바이크 학원에 가면은 바이크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바이크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좋은 바이크를 타요. 연습할 때도 그렇고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시험 볼 때도
운이 조금 작용해요. 바이크가 좋으면 합격률이 더 높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배우면서 제가 친구들이 다 의사들이잖아요. 나 바이크 학원 다닌다 그랬더니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특히 정형외과 의사들은 야, 너 웬만하면 하지 마라. 심지어 안과 의사까지 말리죠. 왜냐하면 다들 응급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이크 사고로 다쳐서 들어오는 환자들 많이 봤거든요. 저는 실제로 제 친척 사촌 동생이 다발성 골절로 팔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한 6, 7군데가 부러졌어요. 바이크 타고 가다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청주 남궁병원에 파견 나갔을 때 그 동네 경찰관이 그 당시에 그 여자친구 뒤에 태우고 가다가 그 사고 경위는 까먹었어요. 이제 운전하는 사람은 앞이 보이니까 자기가 방어를 하는데 뒷사람은 뭣도 모르고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CT실로 호흡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엠브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쥐어짜는 호흡기가 있거든요. 그걸 들고 들어가 줘야 돼요. 누군가는 들고 들어가 줘야 돼요. 왜냐면은 인공호흡 기계를 CT실까지 같이 끌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쥐어 짜줘야 돼요. 계속 공기를 넣어주는 그런 공같이 생긴 거 있습니다. 제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그때 두개골 골절이 되게 심하고, 그래서 결국 사망했죠. 그것도 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고, 제 경험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이게 이상하게 폼 잡는 거 좋아하는 할리 데이비슨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장롱 면허만 따놓고 있다가 2, 3년 전에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연습 시승을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모했더니 됐어요. 응모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이크 팔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왜냐면 10년 동안 장롱 면허니까 괜히 남의 바이크 손상되면은 미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내라고 하지는 않을 거지만 결국은 시승은 가지는 않았고, 2년 전에 그러면 작은 바이크부터 한번 타보자 해서 조그만 거 한 대 샀어요. 아내 몰래. 아내가 알면 난리 나죠.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내가 바이크 타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대노를 하시더라고요. 대노.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조그만 거 사가지고 동네 공터에서 옛날에 배운 그게 나오더라고요. 몸으로 배운 거는 동네에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써야 되니까. 바이크는 운전은 이제 오토매틱 운전 같은 경우야 핸들 잡고 발만 까딱까딱 하면은 가는 거지만, 바이크는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이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바이크 타보신 분은 알지만. 그런데 운동신경이 나쁜 사람은 어때요? 그 네 가지를
한 번에 다 각자 알아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투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공터에서 배우다가 용기를 얻어서 도로로 나갔더니 허전한 거예요. 안전벨트도 없고 그냥 누가 부딪히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도로에서 몇 바퀴 돌고 한 달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공포심에, 그리고 나이도 지금도 바이크 탈 수 있는 나이에요. 바이크는 탈 수 있어요. 그 예전에도 제가 용기를 얻었던 게 60세 넘어서 어떤 꽤 큰 회사의 회장님이 바이크를 시작했어요. 바이크를 시작해가지고 자신은 바이크 신문 기사로 났는데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걸 타면서 두통이 없어졌다고, 그리고 되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오토바이를, 그 바이크를 결국은 한 달 만에 팔았죠. 팔아버리고, 그 전에도 연습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대림 오토바이 주식회사에서 한강 둔치에 가면은 바이크 배우실 분들은 거기 가서 돈을 좀 내시더라도 연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쳐줘요. 저 넘어지지 않고 거기서 잘했는데, 가서도 넘어지지만 않았지, 거기서 뭐 팔자 코스, 무슨 코스, 무슨 코스, 뭐 원형 코스 뭐 하는데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팔자가 그려지질 않아. 이상한 글자가 그려져.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공포심에 의해서 바이크를 포기하게 되었죠. 2년 전에 완전히. 지금 미련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밀레나리님이 사진 올리면은 또 부럽긴 합니다. 이 공포심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생명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강력한 감정이죠. 유전적으로 그거는 물려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도 뱀 모양의 물건이라든지, 생물들도, 원숭이들도 뱀 모양의 물건들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불안에서 시작해서 공포, 그 불안 요소가 점점 커지면서 공포로 확대가 되는 식으로 증상이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가 심각해서 병적인 것을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포증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별난 공포증이 다 있어요. 공포증, 즉 포비아라고 하죠. 영어로는 예상치 못한 특정한 상황이나 활동, 대상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껴서 높은 강도의 두려움과 불쾌감. 어떤 분들은 제 친구는 바늘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체열을 하는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웬만하면은 주사를 안 맞으려고 그래요. 제가 체열을 해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얼굴이 하얘져요.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굉장히 떨어요.
그리고 의과대학 다닐 때도 보면은 피에 대한 공포증이나 바늘 공포증이 있는 친구들은 토하거나 아니면은 얼굴이 하얘지면서 창백해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 정도 돼야 공포증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TV나 이런 데서 난 이게 무서워 저게 무서워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공포심을 공포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 귀신을 무서워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비둘기 같은 거, 새 같은 거 무서워하는 경우, 닭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무서워하는 정도지 공포증 정도로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심한 신체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포증은 불안장애에 분류되어 있어요. 불안장애에 분류되어 있어서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특수한 공포증,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공포증은 다 아시죠?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등의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가능한 한 피하려 하는 병이죠. 누구나 다 저만 해도 예전에 어디 가서 강연하거나 TV에 3년 동안 출연하면서 한 번도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좀 익숙해졌다 뿐이지 긴장은 됐어요. 그런 것들을 공포증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사회공포증을 한마디로 진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보통 집에 칩거하는 경우가 많거나 그 다음에 억지로 조금 나은 분들, 사회공포증 중에서 조금 나은 분들은 사회생활은 해요. 하긴 하는데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못하기 때문에 용변 보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혼자 보죠. 그런 것들을 못해요. 그리고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덜덜 떨거나 불안해하고 뭐 남 앞에서 발표하는 거는 상상을 못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 진정작용이 있잖아요.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 때 그때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래서 약물 중독 남용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빨개지지 않을까, 자신이 떠는 모습이 남들이 알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죠. 약물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약 쓰면은 꽤 진정이 돼서 또 어떤 분들은 사회공포증 정도는 아닌데 발표할 때만 약을 받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약이 좀 있거든요. 그게 좀 담대해지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먹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셔서 조금 타가셔서 발표하기 30분이나 1시간 전에 약을 드시고 발표를 하면은 충분히 발표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도 사회공포증이라고 보기는 증세가 약하죠. 사회공포증은 거의 사회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그 다음에 광장공포증은 진짜 넓은 장소를 두려워하는 병명이 아니라 정확히는 자신이 급히 빠져나가기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환경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광장공포증이에요. 그래서 차가 막힐 경우, 어디로 도망가 차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터널 통과하는 경우, 고가도로 탈 경우, 그런 데서 많이 생겨요.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술집 같은 거 싫어하고 지하철 못 타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광장공포증 있는 분들은 버스도 일반 버스는 타요. 왜냐하면은 증세가 생겼을 때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 되니까. 근데 고속버스는 못 타요. 왜냐하면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4시간 걸리는데 중간에 증세가 생길까 봐서 두려움 때문에 고속버스는 타지 못하죠. 다행히 당연히 비행공포증은 많아요. 비행공포증 있는 분들은 특히 착륙할 때랑 이륙할 때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그 비행공포증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김정일이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었잖아요. 아니 비행기 타고 한번 오면 되지, 그 기차로 오는, 맨날 중국 오면 기차 타고 온다고 걔네들 불편해 죽겠다고 그런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김정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공포증은 뭐 아시겠지만은 고소공포증이나 뭐 폐소공포증, 피공포증, 또 시체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너무 지나친 거, 그 네크로포비아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공포증들은 있죠. 아니 높은 데 올라가서 겁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다 겁나지. 그렇지만 그런 인간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나타나는 반응보다 지나치게 심하게 나타나는 반응들. 그래서 고층 건물을 안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빌딩 안 올라가요. 절대로. 우리들은 그냥 뭐 높은 데 올라가면 겁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높은 데 뭐 롯데타운이 뭐니 이런 데 가서 좀 겁나게 바깥에 이렇게 보면은 어휴 높다, 조금 겁난다 하는 정도지만, 그런데 갈 생각은 못 하죠. 그래서 원인은 잘 몰라요. 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저는 못 봤고 그냥 타고나는 것 같아요. 또 의지력과 상관없고, 치료는 대개 어떻게 해주냐면은 노출법이라 그래서, 처음에 뱀에 대한 공포증이 심한 사람들은 뱀이 안 나올 만한 장소의 풀밭도 못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에 놀러 간다, 잔디밭이 있다, 뱀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안 가요. 뱀이 나올까 봐서. 그 정도 되면 공포증이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그보다 심한 영화 같은 걸 보여줘요. 뱀이 나오는 영화. 그 다음에는 우리에 갇힌 뱀을 멀리 떨어져서 보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점차 거리를 가까이 하고 나중에는 극복해서 뱀을 만지는 걸로.
저는 그 다큐멘터리 본 적 있어요. 진짜 나중에는 뱀을 만지더라고요. 오휴.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디센서티제이션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공포증 같은 경우도 많이 있죠. 특히 거미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아라크노포비아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라크노포비아 같은 경우는 그건 미국에서는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단체들, 그 의료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비행공포증도 있었고, 제가 치료도 말씀드렸고, 공포증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폐소공포증이나 고소공포증 위에도 뼈공포증, 점프공포증, 손공포증, 성관계공포증, 변비공포증, 뭐 똥공포증, 코로나19 공포증, 잠공포증, 침공포증, 뭐 수술공포증, 뭐 하여튼 공포증이란 공포증은 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고 치료는 노출 치료를 한다는 거 그겁니다. 근데 저는 바이크를 타지 못한 거는 정말 여전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참을 땐 또 참아야죠. 제가 볼 때 요거 나오면 댓글 분명히 갈립니다. 여성분들은 잘하셨어요. 바이크 안 타시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라는 댓글이 달릴 것이고, 남자분들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바이크 특히 타는 분들은 아유 별거 아닌데 그걸 왜 못 타. 이렇게 댓글이 달릴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공포증도 있다는 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신체 반응이 나타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무조건 의지력이나 그놈의 정신력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